안녕하십니까. JTB 시사진단입니다. 이 선거제도 개편을 놓고 국회에서 이 극한적인 충돌이 빚어졌습니다. 선거제도 개편, 아직 그 운명을 알 수는 없긴 한데요. 거센 반발이 있긴 하지만 여야 사당이 패스트트랙에 올린다는데 합의한 만큼 이를 되돌리는 것도 그리 쉽지 않아 보입니다. 만약에 이 선거제도가 바뀐다면 정치 지형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변화가 될 것인지 오늘 좀 들어보는 순서 준비했습니다. 네 분의 패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먼저 이 선거제도가 바뀐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뀌는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궁금해하실 분들 있으실 것 같아서 조금 쉽게 저희 뉴스에서 풀어서 보도한 게 있는데 잠깐 한 대목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야 사당의 선거제 개혁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 정의당이 내년 총선에서 모두 7%의 득표를 얻는다고 가정하면 300석인 국회 의석으로는 21석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지역구 당선자가 3명에 그칠 경우 지지율과 실제 의석은 18석의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데 여기에 비례율 50%를 적용해 9석의 비례의원을 배정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고도 남는 20, 30석을 다시 한번 정당별 득표율로 나누어 가지면 한두 석의 추가 의석이 돌아가 국민 지지율과 실제 의석 차이가 상당 부분 보완됩니다. 지역 선거구에서도 커다란 변화가 예상됩니다. 현재 여야 사당의 선거제 개혁안은 지역구를 253석에서 225석으로 28석 줄이고 비례의석을 47석에서 75석으로 늘리는 방안. 이 안대로라면 전북의 지역구 10석은 7석 내지는 8석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전주, 갑을병과 군산 등 4개 선거구 이외에는 12개 시군을 서너 개 선거구로 조정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법안 통과에 칼자루를 쥔 현역 의원들이 지역구 감소를 꺼리는 만큼 지역구는 그대로 존치하고 비례 의석만 더 늘려서 국회를 300석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심의 과정에서 도입될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예,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그에 앞서서 좀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는데 방금 뉴스에서 소개된 선거제도 개편안은 이게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일종의 잠정안이라고 봐야 될 텐데요. 논의 과정에 따라서 그 내용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한 가지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 저희가 지금 그 녹화하고 있는 시각이 26일 금요일 오후입니다. 제가 이렇게 시각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패스트트랙 지정을 놓고 국회 상황이 매우 유동적이어서 이 방송을 보시는 시각에는 우리 패널분들 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조금 상황이 달라졌을 수도 있다는 점을 미리 좀 말씀을 좀 드리는 것 하고요. 패널들께서도 그런 점들을 감안하셔서 토론에 좀 임하셨으면 좋겠다는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얘기는 이 선거제 개편안이 이 패스트트랙에 탔다라는 것을 가정을 하고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전에는 너무 변수가 많아서요. 그런데 만약에 패스트트랙에 올려졌다 하더라도 이게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돼서 과연 선거제도 개편이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 의문부호를 찍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부터 좀 이 얘기를 좀 들어봤으면 하는데 지금 현재 국회의원 하시고 계시고 또 전에 국회에 계셨으니까 두 분께 먼저 좀 얘기를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시고 계시는지. 일단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작년 2월에 이제 민주평화당이 만들어질 때 강령 1조에 다당제 확립을 위해서 선거제를 개혁한다라고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좀 시종의 일관 밀어서 왔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항상 그거 되겠어?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우리 대한민국의 역동성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고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어떤 시대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될 수 있다 생각하고 여기까지 밀어왔고요. 이렇게 패스트트랙에 올려진 것은 다만 이거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그 신속 처리 절차가 진행되는 기간 동안에 그 지역구 축소, 특히 이제 호남의 경우에 인구가 적어서 선거 그 지역구가 축소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적극적으로
막아야 한다. 애초에 제가 이제 제출한 안은 지역구를 유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기득권을 유지하자는 측면이 전혀 아니고요. 예. 지역구를 축소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인구로 그거를 지역구를 다 만들기 때문에 결국은 지방과 농촌과 낙후 지역이 더 이제 피해를 보게 되기 때문에 예.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예. 지역구를 그대로 유지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해왔던 것인데 저는 앞으로 그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저뿐만 아니라 민주평화당에서는 지역구 축소에 대한 부분을 막고 특히 지역구가 축소되더라도 지방이나 농촌이나 낙후 지역에 대해서는 상당한 정도의 배려를 하는 예. 그런 내용을 위해서 앞으로 이제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예. 일종의 그 이제 연동형, 뭐 준연동형까지 다 포함해서요.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 뭐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제가 알기로는 다들 이제 찬성론 쪽에 계신 분들을 알고 있으니까요. 그것의 당위성에 대해서는 거듭 말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다만 이게 실제 국회 투표장에서 만약에 본회의까지 가서 투표에 붙여졌을 경우에 본회의까지 통과돼서 실현될 가능성이 있느냐에 대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문부를 다시는 분들이 있어서 지금 제가 여쭤본다고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 의원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승자 독식 구조, 현재 우리 그 정치 형태가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 저는 반드시 이제 패스트트랙 도입돼야 된다. 당위성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고요.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 이 과정에서 가능하겠느냐는 문제는 실제 자유한국당이 너무 무리하게 내지는 자신이 내세운 여러 가지 당리 당략 차원에서 방해하고 있는 그 점이 좀 핵심적인 문제로 저는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예. 그렇게 볼 때 저는 자유한국당 쪽에서 이 패스트트랙은 어떤 결정된 걸 진행하는 것이 전체가 아니거든요. 거의 1년에 가까운 충분한 논의 과정 또 합의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예. 저는 자유한국당이 어떤 당리 당략을 버리고 이 패스트트랙 대열에 합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고요. 저는 전체적인 국민적 어떤 요구, 분위기를 고려해 볼 때 자유한국당이 어떤 그런 국민적 압박을 견뎌내지 못할 가능성이 많이 있지 않겠는가. 예. 그래서 앞으로 이 패스트트랙이 가능하냐라고 하는 질문은 우리 국민들께서 이 패스트트랙에 대한 또 이 승자 독식 구조의 어떤 국회 정치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그런 열망이 상당히 높다면 결국 가능한 것으로 가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비교적 뭐 매우까지 자르는 못 붙이더라도 긍정적으로 또 낙관적으로 보고 싶다라는 말씀으로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우리 강 위원장님이나 또 박 교수님도 그렇게 낙관하십니까? 저는 지금은 낙관하기보다 예. 그 본회의까지 가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난관이 있을 것으로 예상 다 하시지 않습니까? 그 난관을 현명하게 헤쳐나가는 데 집중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일단 생각합니다. 예. 그 사실은 패스트트랙 저 과정을 시작하는 게 이게 뭐 법안을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의논을 시작하자 이런 건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분란이 많은 거잖아요. 그래서 한 2, 3일 사이에 국회가 동물국회로 돌아갔다 이런 평가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근데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동물국회가 아니라 눈물국회예요. 그러니까 민심 그대로 국회를 좀 만들어 보자고 하는 이 노력이 이런 식으로 폄하되는 거 대단히 안타까운데 예. 패스트트랙 과정에 들어가더라도 상임위원회, 뭐 법사위원회, 본회의 이렇게 쭉 있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그 뭐 누가 또 감금될지 어느 사무실 팩스가 부서질지 알 수 없는 노릇이죠. 지금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는 뭐 자유한국당이 국민의 뜻을 이런 식으로 저버리고 앞으로 남은 뭐 100 몇십 일, 200 몇십 일 기간 동안에 계속 버틸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걸 가정하고 보다 집중력을 가지고 그 선거법 관철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고요. 동시에 이 패스트트랙이라고 하는 것이 충분히 논의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에게도 진정성을 가지고 우리 차분히 좀 의논해 갑시다. 이렇게 뜻을 전달하고 국민들이 지켜보니까 이런 방식으로 싸우지 말고
더 깊이 있게 논의하다 보면 길이 있지 않겠습니까?라고 설득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제가 이제 이런 질문을 드렸던 이유는 민주당에서도 또 그리고 다른 정당에서도 지역구에 기반을 둔 의원들이 지역구 의석수가 감소되는 것에 대해서 바람직하지 생각하지 않을 것은 분명하거든요. 특히 농촌에 있는 이제 의원들인데 이분들이 만약에 이 안 그대로 상정이 됐을 경우에 반대표를 던질 가능성 배제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 설계만 보면은 가령 이제 석패율 제도라고 돼 있는 거, 예. 그러니까 비례대표 명부에 지역구 후보자가 비례대표 명부에 이름을 올릴 수가 있거든요. 권역별로 두 순위를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뭐 최악의 경우 전라북도 예를 들면 전라북도에서 지역 두석이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탈락하는 분들이 우선 비례대표 명부에 권역별 명부에 올라갈 수가 있고요. 예. 또 이제 이게 그냥 없어지지가 않고 이렇게 선거구를 조정하게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 중에 어떤 분이 지역구에 출마하고 어떤 분은 비례대표에 올라가는 이런 타입이 가능하고, 예. 그다음에 또 지역구에 출마하는 분들이 또 명부에 또 올라가고 예.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개인들의 이 의원들 개인들의 입장에서 지역구가 없어지면 이제 자기 입지가 좁아진다는 것은 분명히 우려할 수 있는데 예. 여전히 그거를 이제 보완해주기 위해서 그분들의 그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지 않기 위해서 이런 제도들이 마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 생각을 조금만 전향적으로 하면 그렇게까지 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예. 근데 이제 뭐 실제 선택을 그분들이 어떻게 하느냐는 이제 그때 가봐야 알겠죠. 예. 그럴 가능성에 대해서 배제할 수 없다는 여지도 남겨두시고 하신 말씀으로 이해가 되네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것이 될까 안 될까 아까 그 질문에 이제 잠깐 제 말씀을 드리면 저는 민주당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민주당이 지금 원내 일당이고요. 이 일을 사실상 주도하고 있는 정당이고, 근데 여태까지는 주도력을 발휘하지 않고 정의당이 하는 것처럼 모양새가 이렇게 되게 방치를 했는데 사실은 이건 민주당이 주도를 해야 되는 일입니다. 예. 자기들이 처음에 공약도 그렇게 했던 거고, 그래서 민주당이 이제 이걸 뭐 어떻게 보면 주도는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패스트트랙하고 하니까 그렇게 비칠 수 있겠지만 그건 변명이고, 이것을 앞으로 이제 뭐 길면 330일 패스트트랙이 걸려도 길면 330일이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 기간 동안에 협상을 벌이고 토론을 하고 그때마다 이제 자유한국당이 만약에 그 불만이 있으면 이런 일을 계속 할 수가 있어, 의사방해를. 예. 그러니까 또 바른미래당에도 이제 예. 불만들이 많고요. 그러니까 예. 이 불만 있는 분들을 어떤 식으로든지 설득을 하고 예. 그분들의 여지를 열어줘 가지고 그 일을 성사시키는 이제 추가적인 타협이 알겠습니다. 필요한 것이고, 예. 그 정치력이 발휘가 돼야 원내 제1당으로서, 그리고 지금 대통령을 배출한 당 사실상 집권 여당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 그 정치력을 발휘를 해야 이게 의지가 있었다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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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 문제에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우리 박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민주당이 더 주도력을 발휘해야 된다. 또 민주당이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많은 문제에 대해서 주도 면밀하게 대처해야 된다. 뭐 저는 적극적으로 맞는 말씀이고요. 다만 한국 정치의 특성상 실제 자유한국당이 뭐 그제 보셨겠지만 상당히 동물국회로 몰아가고 있고요. 또 이번 선거 패스트트랙을 뭐 좌파 독재 플랜이라고도 하고, 또 국가보안법 내지는 이런 걸 이제 폐지하면서 시장 경제를 부정하는 정말 이 개헌까지 될 수 있는 그런 전 단계 아니냐 그러면서 아주 강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사실 자유한국당이 좀 더 전향적으로 이번 패스트트랙에 대한 어떤 변화가 있지 않다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다.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좀 더 주도적으로 이 문제를 대처해야 된다. 뭐 적극 동의하지만 이게 뭔가 잘못되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뭔가 민주당이 이게 전체 다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평가되거나 뭐 이럴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조금은 더 그 자유한국당과의 관계 속에서 균형감 있게 봐주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책임을 민주당이 져야 된다는 뜻은 아니고요.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이제 이 문제는 내년 총선의 득표하고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지 않습니까? 다 아시다시피. 그래서 그 민주당이 어떤 그 포지션을 잡는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이 말씀을 드리면 그 지금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의사장을 지금 점거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있거든요. 이걸 법적으로 접근을 하면은 경찰력을 동원해가지고 진압을 하면 되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이제 정치적으로 엄청난 부담이죠. 그렇게 할 수가 없고 과거 이제 사례들이 있잖아요. 과거에 민주당이 경찰력을 당했을 때 이제 어떻게 했는지 이것들을 다 되짚어 볼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당장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다만 한 가지 제가 대안의 생각할 수 있는 대안의 사례를 하나 든 거고 수없이 많은 대안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중에 계속해서 이제 그 균형점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그러니까 국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제3자 입장에서 봤을 때 민주당이 저 정도 했으면은 저것은 성의를 충분히 보이는 것이다라고 인정될 수 있는 방안인데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이 지금처럼 아무 대안도 내놓지 않고 계속 저렇게 간다면 그럼 결국 총선에서 심판받을 정당이 어느 쪽이 될지가 명확한 것이죠. 그래서 그런 뜻을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은 무슨 태극기 부대나 온갖 엄청나게 지금 문자 폭탄을 퍼붓고 있습니다. 이 선거제 개혁이 안 되게 하기 위해서 모든 의원들에게 지금 이제 총동원해서 이렇게 대응하는 정도로 가고 있기 때문에 좀 대결 구도가 됐고 어떤 면에서는 이제 개혁 대 반개혁이라는 그런 것들이 이제 드러나는 어떤 중요한 계기가 되기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민주당이 조금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정의당이나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 제도가 자기 정당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접근하는 측면도 상당히 있지만 민주평화당의 경우에는 선거제 개혁을 도입하는 것이 사실 유리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정말 당리 당략을 넘어서서 정말 헬조선을 탈출해보자 하는 그런 진정성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밀어오고 있는데 그 민주당의 경우에는 정말 20년간 한결같이 이런 선거제 개혁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초반에 정말 좋은 기회를 몇 번 이렇게 놓쳐버린 거죠. 막 그 당리 당략에 의해서 이렇게 셈을 하다가 놓쳐버리고 또 그것도 이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너무 이렇게 상수로 두고 하려다 보니까 이게 이제 좀 어긋나는 거죠. 사실은 연동형이 되는 초반에는 이제 국민들이 의원 정수 늘리는 거에 대해서 부정적이기 때문에 전국구로 그대로 두면서 이거를 돌려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의원 정수를 상당히 늘릴 수 있을 때 권역별로 해야 이게 정상적으로 이게 작동이 되는 건데 처음부터 권역별 아니면 안 받겠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것이 사실은 정권 핵심에 있는 분들의 어떤 좀 사사로운 그런 이익 추구가 결합된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이제 의심을 갖는 것이고요. 그렇게 되는 바람에 너무 이게 복잡해지고 또 추진하는 데 있어서 동력도 많이 떨어지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부터라도 저는 일단 패스트트랙에 올려놓으면 저는 자유한국당이 이제 들어온다고 보거든요. 자유한국당이 들어와서 정말 이제 선거제도 개혁을 어떻게 하고 거기에 연이어서 이제 그런 분권형 개헌을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이 다시 이제 정상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을 때는 민주당이 정말 국민만 바라보고 진정한 개혁을 한다라는 생각으로 좀 임해 주시기를 정말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원래 죄송합니다. 그 지역구 축소 대상 의원들 반대 등이 예상되는데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게 원래 질문이긴 했었는데요. 이제 그 토론하다 보니까 그 박지원 의원님께서 이 제도가 정의당에게 유리할 수는 있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정의당에게 유리한 게 아니고 지금 선거제도가 정의당에게 불리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민심 그대로 의석수를 보장해주자라고 하는 방식으로 개선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정상화되는 걸 정의당에게 유리한 거다라고 말씀하시면 저는 그건 동의할 수 있습니다. 일단 그렇고 그 다음에 민주당
그 역할 말씀하셨는데 저는 뭐 그동안에 그 앞서서 말씀 나왔던 대로 민주당의 확고한 입장이 있었어요. 권역별 비례대표제라고 하는 전국 수준에서 비례대표를 하는 게 아니라 권역별로 쪼개는 그게 뭐 그 상황을 꼬이게 한 면이 없지 않다 이렇게 보는데 다만 패스트트랙에 올려서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한 두 가지 정도 우리가 고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그 지역구 축소 대상 의원들이 반발할 것이다. 뭐 민주당 의원님들 반발도 있을 거고 뭐 저 다른 당들도 마찬가지일 텐데 저는 특히 민주당의 경우에는 본인들한테 이게 유리한 안이 아닌 건 확실해요. 예. 그런데도 개혁을 위해서 하겠다고 지금 여기까지 온 겁니다. 예. 그러니까 지역구 그 자기 자리가 없어지는 걸 감수하고 여기까지 오셨다고 하는 측면을 예. 저는 또 한편에서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예. 그걸 인정하지 않고 그래도 지역구 축소가 될 의원들이 반발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 개혁 의지를 어느 정도는 폄하하는 것으로 오해될 그 발상이다. 예. 그거 인정해줘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요. 예. 그 다음에 그 자유한국당이 앞으로 뭐 그 논의에 참여하게 되면 사실 본질적으로 토론할 것은 지역구 축소를 하기로 했으니 합시다. 반발은 어떻게 막을까요? 이게 아니라 이렇게 토론을 시작하지만 정말 민심 그대로 국회를 가기 위해서는 지역구 축소를 하는 게 정말 맞습니까?를 다시 놓고 토론할 수 있다고 저는 봐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 국회의원이 국민 뭐 16만 명당 1명이라고 예, 이렇게 예. 하지 않습니까? 근데 OECD 국가 평균 제가 기억하기로 9만 명 정도 되고요. 복지국가로 유명한 저 북유럽의 나라들은 2만 명에서 3만 명당 국회의원 1명입니다. 심부름꾼 늘어나는 건 매우 좋은 일이죠. 지금 자유한국당 하는 거 보면 이게 뭐 심부름꾼이 늘어날지 쌈꾼 도둑놈들이 늘어날지 뭐 이렇게 국민들이 걱정하시는 건 이해가 갑니다만 예. 정말로 우리가 그 좋은 나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대변자가 늘어나야 된다고 하는 것을 잘 설득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고요. 그런 논의로 그 지역구석 알겠습니다. 축소가 아니라 그 논의의 방향을 좀 잡아나가는 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김윤동 위원장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 전에 한 가지 좀 말씀드릴 것은 이 자리에 자유한국당 분이 안 계시기 때문에 예. 여러분들께서 지금 자유한국당의 비판적인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유한국당은 전혀 그렇게 생각지 않고 있다는 점을 아울러 말씀드리고 지금 현재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충돌도 그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를 두고 서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는 점 분명히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김윤동 위원장 말씀 들어보죠. 네. 이 과정에서 이제 민주당 얘기가 좀 나왔는데요. 예. 그러니까 우리 박주현 의원님 말씀처럼 민주당이 매우 소극적이었다 내지는 문제가 많았다 이런 거에 대해서 뭐 반대로 인정할 수 있고요. 또 하지만 냉정한 정치 현실 속에서 정말 민주당이 몸부림치고 일을 해오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예. 또 이 자리까지 왔다 저는 이제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승자 독식 구조 내지는 민심 그대로를 반영하는 어떤 국회를 만들자라고 하는 중요한 과업이 있었고요. 다만 이게 현실 속에서 의원 의석수가 늘어나는 것에 대한 저는 굉장한 국민적 반발이 저는 예상이 되었고 또 실제 제가 뭐 우리 시민들 많이 만나봐도 국회의원 숫자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뭐 거의 그 매우 감정적으로 국민적 반발이 있었던 예. 조건들을 어떻게 현실 속에서 극복할 거냐라는 문제에 대한 해답이 별로 없었던 거죠. 예. 다만 이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에 그 현역 의원이 많이 있는 자유한국당이나 민주당, 자유한국당은 양보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민주당에서는 과감히 양보해서 많은 지역구 의원들이 지역구 의석이 감소되는, 아까 우리 이제 정의당, 우리 강 원장님께서도 저희 그런 점을 인정해 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그런 굉장한 고뇌와 진통 과정에서 여기까지 와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어떤 현재 민주당과 또 바른미래당 또 민주평화당이 최소한 이 패스트트랙을 앞두고 또 공수처와 같은 개혁 입법을 앞둔 조건에서 예. 굉장히 서로가 힘을 모으는 예. 그럼으로써 뭔가 자유한국당이 주장하고 있는 좀 제가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그런 뭐 좌파 개헌이니 예. 또 독재 풀리니 하는 예. 그런 식의 비상식적 어떤 반대에 대해서 저는 정말 국민과 함께 극복하는 그런 안들을 알겠습니다. 찾아가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예, 알겠습니다. 예. 제가 뭐 드린 논지에 대해서 항상 그에 맞게 이제 뭐 토론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만 지금도 얘기가 조금 약간 왔다 갔다 하기는 했습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는데요. 어찌됐건 제가 드렸던 질문은 이게 막판까지 잘 갈 수 있을까 여부였는데 제가 이런 말씀 드린 이유는 제가 분석해 보니까 지금 적어도 과반수 150석을 넘어서려면 지역구원들이 거의 대부분 동참을 해야 되는데 이 안에 우호적인 정파 간으로 나눠봤을 때도 한 163석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면 13표, 4표만 이탈해도 사실 이게 본회의에서 투표하면 안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 또 현역 국회의원들 간에는 일부에서 이거 사실상 부결되는 거 아니냐, 우리는 다 알고 있는 것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다고 제가 들어서 이렇게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되겠어라는 얘기는요.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뭐 안 됐으면 좋겠다라는 다른 표현이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되게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에서 이거를 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이제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이제 어떤 의원님은 지금 이제 패스트트랙에 올리는 순간 의원 개개인에게 일단 서명을 받아야 한다. 나중에 이제 가결로 하는 서명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저는 이제 그것보다도 지금 반대하시는 게 지역구 축소 때문에 하시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그 지역구 축소가 바람직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이제 호남의 경우에 무슨 6석, 7석 줄어든다. 이것은 정말 지역 격차 해소에 반대로 가는 방향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무슨 국회의원의 특권은 예산을 동결하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거지, 지역구 축소가 지금 국회의원 특권을 그러니까 축소하는 게 전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지역구는 지켜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제출한 안은 16석 늘리면서 이거를 전국구로 해서 그 비례를 돌렸을 때 엄청난 이제 그 표의 등가성이 확보가 되는 것이고, 다 내부적으로는 뭐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님도 그러시고 어쨌든 박주현 의원 안으로 가는 게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합리적이고 타당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뭐 저는 가능성이 여전히 있다고 보는 게, 민주당도 처음에 낸 안들이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패스트트랙에 올린 다음에 정개특위가 6월 말까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정개특위에서 한 2달여 이제 계속 논의를 할 거거든요. 그 과정에서 지금까지의 어떤 여론 추이나 의원들의 이제 그런 뭐 지금 현실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이대로 가다가는 이게 본회의에서 통과가 안 될 수도 있겠다. 뭐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그 좀 더 수정된 합리적인 안을 만들어내야 한다라는 말씀을 이제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죄송한데 잠깐 그 점에 있어서는 저는 좀 분명히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이 패스트트랙을 통해서 더 합리적인 안을 도출하기 위한 국회 내의 토론이 필요하다는 건 당연한 말씀이시고요. 그렇지만 저는 민주당의 입장은 의석이 늘어나는 것에 대한 국민적 반대가 굉장히 심각할 정도로 심하다는 현실을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자기들 개인들 내지는 여러 사람들 의견들이 합리적인 것처럼 주장해서 의석이 늘어나는 건 당연하다고 저는 주장할 게 아닌 것 같고요. 저는 의석수가 늘어나지 않아야 된다는 것, 그리고 국회의 어떤 국민적 지지를 그대로 반영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것들을 최대한 어떤 그 합리적 안을 도출시키고 안을 맞춰가고 있는 과정으로 저는 보는 게 훨씬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그런 식으로 이제 뭘 이렇게 얘기를 할 적에, 그리고 이거 굉장히 새로운 어떤 실험을 하는 거거든요, 지금. 그런데 거기서 이건 안 되고 이건 안 되고 이건 안 되고 이렇게 잘라놓고 시작하면 그 모양이 지금 이렇게 된 겁니다. 그거를 미리미리 배제를 해놓고 시작을 하니까 그 가령 계산을 한번 해보면요, 그 현재 지금 민주당이 엊그저께 리얼미터 지지율만 가지고 제가 살짝 계산을 해보면 민주당이 현재 128석인데 엊그저께 나온 리얼미터 계산으로 하면 오늘 나온 갤럽으로 하면 더 많이 얻어요. 근데 38.6% 지지율이에요. 민주당이. 그리고 요거를 지금 비례대표로 배분한다 135석으로 민주당이 늘어납니다.
근데 민주당은 여태까지는 이것을 그 정의당은 의석이 늘어나고 민주당은 줄어든다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었죠. 그러니까 실제 해보면 결과가 의외로 달라지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의석수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의석수를 한 석도 늘리면 안 되는 겁니까? 10석은 늘리면 안 되는 겁니까? 의석수를 한두 석 늘리는 것은 그게 그렇게 지금 자유한국당이 저렇게 몸싸움을 할 정도 저런 격렬한 반대가 국민들로부터 나올까요? 따라서 상상력을 좀 열어놓고 예. 당연히 지금 부정적인 그 인식이 높다는 것은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의석수를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근데 이 세상에는 그 일만 있는 게 아니고 알겠습니다. 다른 일들도 국회에서 저렇게 폭력 사태가 벌어지는 것을 그럼 국민들이 좋아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예. 저런 폭력 사태를 가령 하나의 가정적인 시나리오로 이번에 설령 국회의석을 16석 내지 30석을 늘리는 방안으로 지금 여야 4당이 아주 강력하게 합의를 해서 예. 뭐 150석 정도가 아니라 180석이 넘을 정도로 강력하게 이 일에 단합을 해가지고 이것을 성사를 시키면 입법으로 성사를 시키면 그래가지고 내년 선거를 이 방식으로 치렀을 때 말이에요. 예. 자유한국당이 어떤 심판을 받겠습니까? 예. 그리고 다시는 그러면 그야말로 이제 국회 선진화법 정도의 효과가 아니라 이런 절차와 이런 소동을 거쳐 가지고 비례대표 선거제도를 입안해내고 그걸 가지고 선거를 치르는 상황이 한 번 벌어지면 국회 내에서 폭력은 이제 대한민국 국회에서 폭력은 사라졌다고 봐도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상상력을 좀 동원하고 알겠습니다. 서로가 양보를 예. 할 것인지를 생각을 해야지 예. 미리미리 어떤 특정한 인식이거든요. 특정한 그 알겠습니다. 프로젝션이고 예, 예. 거기에 따라서 못을 박아버리는 것은 참 알겠습니다. 예. 김윤덕 위원장께 한번 기회 드리고 제가 좀 진도 좀 나가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박 교수님 말씀도 상당히 일리가 있으신 말씀이고요. 다만 이제 그 전제가 많이 다른 점이 있고 좀 냉정한 정치 현실을 위해서 어떤 민심을 반영한다는 측면에서 고려해 볼 때 제 말씀은 여기서 그 의원 정수 늘리는 걸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제 말씀은 앞으로 예. 330일 동안 만약 페이스트랙이 된다고 했을 때 국회 논의 과정에서 당연히 좀 두 분이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늘리는 방안도 고려해보자. 예. 국회에서 당연히 그 얘기가 논의가 될 거예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 뜻입니다. 예. 그러니까 국회에서 논의가 되는데요. 이 자리까지 그러니까 여당과 민주당과 또 바른미래당 또 우리 민주평화당이 한 자리에 모일 때 그 모이는 자리까지 가는 과정에서 여러 논의를 했다는 거죠. 그건 큰 틀에서 민심을 그대로 반영하는 국회를 만들자는 거고 거기에 따른 불합리한 의석수 조정이 연동형을 통해서 해보자라는 것이고요. 예. 그 과정에 부수로 발생하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어떤 권역별 그 연동형을 도입하자는 거고요. 하지만 또 하나 중요한 축은 뭐냐면 국민들이 국회의원 의석수가 증가하는 것을 굉장히 심하게 반대하고 있는 점에서 국민들을 우리 여러 가지 원활한 비전을 통해서 설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국회가 정말 자기 살을 이렇게 베어내는 그런 국회가 고통에 동참하면서 국민적 요구에 화답하는 방식으로 저는 이 패스트트랙 안이 합의된 안이 있다면 저는 이 안을 존중해 가면서 저는 자유한국당을 끌어들이고 또 그 속에 토론해 가면서 저는 이 패스트트랙 마무리하는 게 바람직한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난 연말에 지금 짧게 좀 요약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난 연말에 5당 합의가 그러니까 10% 이내에서 이제 의원 수를 늘릴 수 있다. 다만 이제 국회 예산은 동결한다. 이렇게 이제 합의가 됐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이제 시민단체나 이런 데서는 60석까지 늘려야 된다라고 해요. 하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국민 여론상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16석 최소한으로 늘리는 안을 제출했던 것이고요. 더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300석으로 맞추려고 하면 권역별 비례를 고집하지 말았어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지역구를 225석으로 줄이면서 호남의 경우에는 너무 많은 그 어떤 정치력에 있어서 그 줄어드는
효과가 예, 생길 예. 수 있고 그거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예. 지금 지역구를 유지하자라는 것이 기득권이 전혀 아니고요. 이거는 이 지역 격차라는 측면에서 그렇고 어떤 이 바람직하지 않아요. 지방과 농촌과 낙후 지역에서 대표성이 약화되는 것은 지금 현재 개혁 정부를 주창하는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거를 이대로 가게 하면 안 된다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주현 의원님께 말씀해 주신 것과 맥락에 닿는 좀 화면이 한 가지 있는데 그거 보고 나서 좀 얘기를 듣겠습니다. 이게 이런 선거제도가 전라북도에 적용됐을 때 어떻게 선거제도의 지역구의 변화가 있는지를 좀 살펴보는 건데 함께 보실까요? 예. 지금 현재 전라북도의 국회의원 석은 10석인데 이게 현내 여야 사당이 합의한 대로 하면 7 내지 8석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기에 표기는 돼 있지 않습니다만 전주의 3석과 군산의 1석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걸로 되어 있고요. 문제는 줄어드는 의석수인데요. 다른 거 볼까요? 예. 제일 밑에 있는 익산은 현재 2석인데 1석으로 줄어들 가능성. 또 현재 저렇게 4개의 선거구당 1명의 의원씩이 배정이 돼 있는데 저기 3개로 저렇게 개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저게 2개로 줄어들 수 있는 거죠. 하나만 살펴보면 정읍, 고창, 부안, 임실 같은 곳이 이렇게 한 지역구로 묶이게 돼서 사실은 좀 생활권이 다른 동질성 측면에서 좀 떨어지는 그런 분들이 한 묶일 수 있는 문제점이 생긴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이에 대해서 박주현 의원이 말씀하신 것과 조금 비슷한 맥락에서 제가 소개를 드렸고 글쎄요 김윤동 위원장님께 자꾸 기회가 가는데 박주현 의원님이 김윤동 위원장을 상대로 말씀하신 것 같아서 제가 기회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현실 정치에서 저는 고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국민적 어떤 의석수가 늘어나서 안 된다고 하는 그런 국민적 요구에 화답하기 위해서 의석수 증가는 또 어렵고 또 의석수를 의석수를 늘리자는 상태에서 어떤 민심 그대로 반영하는 연동형 비례대표를 도입하자니 실제 이 의석수의 농촌 타격을 받거든요. 저는 더 걱정스러운 건 뭐냐면요. 그 호남권을 했을 경우에 또 광주, 전남, 전북 이 3자 간의 어떤 경쟁 구도에서 전 전라북도가 또 밀릴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그런 과정이라면 상당 부분 그 연동형 비례대표 과정에서 더더욱 정부는 그 호남 안에서도 또다시 소외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패스트트랙에 관련된 연동형 비례대표 도입할 때에 여러 가지 난점들이 있죠. 저는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안들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저는 이 문제를 보완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박 의원님 말씀했던 것처럼 선거구가 개편되면서 진출하지 못한 의원들이 약간 존중받으면서 그분들의 어떤 그 반대할 수 있는 그런 좀 정치전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저는 권역별 비례대표도 세부화시켜서 저는 도 단위로 저는 또 만들어내면서 각각 그 지역별 형태에 따른 그런 불합리한 점도 저는 개선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또 어떤 현재 농촌형 어떤 그 의석수 감소에 대한 또 다른 대책을 끼워 넣어서 보완하는 방법도 있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현재 국민들은 의석수가 굉장히 늘어나는 걸 반대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폄하하게 봐버리고 한쪽 측면을 굉장히 강조하면서 어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민주당은 당리 당략이고 자기 당은 당리 당략이 아니니까 마치 우리가 하는 건 당리 당략인 것처럼 하는 게 아니고 민평당도 정의당도 그런 오해에 휩싸일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강상구 원장님께 드리죠. 현실과 일종의 뭐 개혁이랄까요? 사이에서 접점을 찾아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저는 들리는데 어떤 생각 가지고 계십니까? 제가 오랜만에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그 말씀은 맞으세요. 그러니까 지역구는 줄어드는데 권역별 비례대표가 생기기 때문에 자기 지역구가 사라진 혹은 지역구 숫자가 줄어들어서 지역구 의원으로 출마하지 못하게 된 처지에 있는 분들이 그 권역별 비례대표의 그 명부에 올라가면 호남 권역을 대표하는 의원 전체가 줄어드는 건 아니다. 지역구 의원이 줄어드는 것이지. 이런 거여서요. 사실은 뭐 이게 뭐 왼손으로 먹던 빵 오른손으로 먹어도 똑같잖아요. 배부른 거는. 그런 거하고 같습니다. 그런 건데 다만 제가 그 김윤덕 위원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본회의 가가지고요. 패스트트랙 제대로
그 절차를 밟으면 본회의 가서 선거법 처리하고 그다음에 공수처법 처리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공수처법 지금 우리 20대 국회 그 개원하고 나서 뭐 개혁 입법이라고 해가지고 통과됐다고 할 만한 게 거의 없습니다. 없는 상태에서 매우 중요한 개혁 법안인데 국민들이요 그 점을 아시고 지금 패스트트랙에 대해서 지지율이 저 여론조사 해보면 50%가 넘습니다. 근데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그 지지율은 예전에 50% 그렇게 넘고 그러지 않았어요. 예. 근데 이번 사태를 거치면서 국민들이 판단하신 거죠. 어떤 것이 개혁의 길인가 이걸 판단하신 거고요. 이 상황은 본회의까지 쭉 갈 겁니다. 예. 그리고 선거법이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논의된 게 반드시 통과되어야만 그다음에 공수처 법안도 통과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국민들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예. 저는 우리가 좀 자신감을 가지고 의원수 늘리는 것까지를 포함해 갖고 좀 더 개혁적인 선거법 안을 논의하면서 그 국민들 설득하는 게 국민들 입장에서는요. 그게 그렇게 불쾌한 게 아닐 수 있어요. 이제 예. 저는 여론이 바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 점에서 민주당만 좀 더 자신감을 가지시면 그리고 사실 의원 늘리는 게 예. 개혁적이라고 하는 것이 뭐 많은 정치학자들 분들 포함해서 실제 선진국 사례를 보더라도 이게 틀린 말 아니거든요. 그러면 반복되지만 자신감을 가지고 상황을 주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립니다. 예. 제가 한 가지만 좀 네. 의원 늘리는 문제는 안 된다는 이 반론은요. 예. 사실은 지금 우리 김은덕 그 위원장님이 적극적으로 대변을 하시고 계시는데 이게 사실은 안 된다는 자유한국당 것보다는 국민 여러모로도 자유롭지 못하다는 말씀하신 것 그 같습니다. 얘기가 예. 자유한국당의 그 어젠다예요. 예. 그러니까 이 제도 자체에 대해서 지금 계속 반대를 하고 있는 이유, 예. 그다음에 만약에 이제 지금은 의원 정수를 안 늘리기로 했으니까 이 말을 안 하고 있을 뿐이지. 예. 만약에 의원 정수를 늘리는 안을 가지고 이제 여야 사당이 합의를 하게 되면 자유한국당은 이제 그때부터 그거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할 거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쟁점은 뭐냐면 국회의원 의석수를 늘리는 문제가 왜 국민적 반대에 부닥쳐 있는지에 대해서 저는 어떤 좀 국민들을 우매하게 저는 보면 안 된다고 보는 게요. 이렇게 하니까 국민들이 인식이 바뀔 거다. 여론이 바뀔 거다. 선진국은 이렇게 국회의원 의석수가 이렇게 많이 있다. 근데 선진국에서 보여주는 국회의원들의 행동 태도는요. 우리가 보여주는 건 많이 다릅니다. 사실 문제들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제가 끼어 있는 이걸 거죠. 얘기를 못 하고 있는데 예. 만약에 기어이 의원 정수 문제만 가지고 여기서 논의를 하자면은 제가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지금 다른 데로 넘어가야 되고 사회자가 지금 계속 재촉을 하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강 원장님께서 뭐 속폐율로 해서 그 권역배 비례에서 이렇게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호남 대표성은 약화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셨는데 그 사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영남 지역에서도 거기에 또 덧붙여서 권역별 비례가 붙는 것이기 때문에 호남 대표성이 비중으로 따졌을 때 약화되는 거는 맞습니다. 예. 만약에 지역구가 축소된다면 예. 아무리 권역별 비례해서 뭐 어떻게 된다 하더라도 호남의 대표성이 비중으로서 약화되는 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적어도 호남 의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구 축소에 대해서 강하게 반대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반대하는 게 명분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낙후 지역의 대표성 그리고 행정구역이나 면적이나 이런 걸 고려하지 않은 지금 현재 인구 편차라는 것이 사실은 연동형으로 됐을 때는 그대로 적용되면 안 됩니다. 원래 인구 편차 지역구 획정할 때 인구 편차가 4대 1이었다가 95년에 3대 1로 됐다가 2014년에 2대 1로 됐거든요. 그 이유는 우리나라 연동형이 아니기 때문에 표의 등가성이 너무 낮아서 그거를 표의 등가성을 인구 편차로 조정을 하려다 보니까 2대 1까지 온 거예요. 그러나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되면 전체적으로 표의 등가성이 엄청 늘어나기 때문에 예. 지역구에서의 인구 편차라는 것은 크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예. 그리고 덴마크 같은 데서는 면적도 그거를 고려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 민주평화당에서는 이번에 선거법 개정할 때 지역구를 획정할 때
인구뿐만 아니라 행정구역이나 면적이나 낙후도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된다라는 그 조항도 같이 넣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지역구 의석수를 그대로 유지한다면 문제가 없지만 예. 지금 민주당처럼 지역구 의석수를 27석, 28석을 줄인다고 하면 여기에서 어쨌든 지금 계속 일자리가 없어지고 인구가 줄어드는 호남 지역이 그냥 피해를 완전히 입어버리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지역 감정을 자극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아니요, 논의하는 게 별로 지역 바람직하지 감정이 않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지역 감정이 의원님, 아니라 예. 지역 격차를 해소하는 것이 이 시대의 개혁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막 우매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 의석수를 늘리지 않아야 된다고 아니, 하는 국민들의 여론도 호남이 매우 중요한 요소인 거죠. 아니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게 그것도 중요한 만약에 문제이니까 만약에 문제를 찾아가는 거죠. 반개혁의 방향이라면 우리가 호남의 이익을 위해서 이걸 하려고 하는데 이게 개혁에 반한다고 하면 우리가 그 길을 갈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호남은 개혁이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 지역구를 축소하는 게 개혁의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지역구를 유지하는 것이 개혁이라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이익과 파일을 좀 더 키우려고 하는 노력. 글쎄요, 이것이 지역 감정이라고 봐야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지역 감정이라고 보신다면 제가 따로 총평을 하지 않겠습니다. 아니면 지역 이기주의죠. 뭐. 지역 감정인 거는 애향심도 지역 이기주의입니까 그러면? 그 다른 지역들하고의 균형이라든지 예, 제가 전체 비례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예. 우리가 이렇게 하면 우리는 손해 본다. 예. 이것은 뭐 향리주의죠. 향리주의하고 아니, 지역 감정은 그런데 다르니까. 지금 알겠습니다. 인구만에 의해서 인구 편차만에 의해서 지역구를 획정하는 알겠습니다. 이 상황에서 지역구를 줄이는 것은 그거는 반개혁이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예. 예. 그런데 더구나 호남에 이렇게 불리해지고 우리 지역에 그러니까 낙후된 지역에 불리하게 되는 알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아니, 저는- 우리가 예, 쌍수 들고 환영해서 예, 가는 거는 알겠습니다. 예. 저는 낙후된 지역이라는 이 아이덴티피케이션에 동의를 알겠습니다. 못합니다. 예, 예. 근데 하여튼 근데 저기 사회자님, 예. 아까 제가 말씀한 거 그러시죠. 말씀드린 예. 것에 짧게 대해서 좀 반박하셨으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뭐 지역 감정인지는 모르겠고 그냥 의원님 감정이 좀 올라가신 것 같은데 제가 드린 말씀은 지역구 의원 숫자는 줄잖아요. 근데 호남 권역에 그 전에 없던 권역별 비례대표자가 다시 배분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석패율제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권역별 비례대표의 일부가 석패율로 이중 등록해가지고 당선된다는 것이고요. 예. 그거 말고 그 전에는 중앙당에서 명부를 짜서 전국적인 그 수준에서 비례대표 몇 명이었다 이게 권역별로 나눠지잖아요. 예. 예. 그렇게 되면서 줄어든 지역구 의원 수가 웬만큼 보완이 된다는 말씀인 거고요. 예, 예, 그래서 알겠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박주현 의원님이 말씀하신 의원 수가 전반적으로 300석으로 고정돼서는 안 된다고 하는 문제의식에는 저는 동의를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취지로 아까 예, 말씀드렸었고. 예. 지역적인 관점에서 이걸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의 문제에 관해서 두 분이 서로 좀 약간은 다른 시각을 보이셨다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토론 시작할 때 시간이 좀 부족할 것이다라고 어떤 분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이게 이 선거제도 개편안이 정계 개편으로 이어질 가능성 이게 이제 민주평화당의 움직임과도 상당히 관련이 있는 건데 특히 민주평화당은 전라북도에 기반을 많이 두고 있어서 어떻게 될 것인지 자당의 운명을 미리 여기서 말씀하시는 건 좀 곤란하신가요? 뭐 저희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바른미래당이 굉장히 흔들리고 있죠. 바른미래당에는 이제 안철수계, 유승민계, 또 호남계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안철수, 유승민을 제외한 국민의당을 다시 출범시키는 것이 호남 경쟁과 또 그런 다당제를 위해서 필요하다라는 인식을 이제 상당한 부분 호남 의원들 간에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하지만 냉정하게 봤을 때 뭐 사실 저야말로 그 바른미래당에 당적이 묶여 있기 때문에 예. 뭐 하루빨리 이제 풀려서 민주평화당에서 제대로 이제 일을 하고 이제 싶은 생각이지만 뭐 물론 이제 활동은 전적으로 민주평화당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그 지금 교섭단체로 인한 국고보조금 또 득표율로 인한 국고보조금 그게 다 사실은 뭐 호남과 범호남의 어떤 열망과 그 간절한 염원이 담긴 표들인데 그것과 또 저희 그 비례대표 3명에 대한 국고보조금까지 지금 바른미래당이 다 가지고서 뭐 엉덩이가 좀 따뜻합니다. 예, 그래서 예, 예. 유승민계도 안철수계도 호남계도 그렇게 쉽게 움직일 것 같지 않다라는 것이 예. 사실은 그렇습니까?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고 뭐 1, 2주 안에 어떤 폭발이 일어나지 않는 한 예. 뭐 그대로 가서 뭐 연말 정도의 어떤 정계 어떤 한 번의 그런 움직임이 있지 않겠느냐 이게 이제 일반적인 의견입니다. 예. 저는 이제 바른미래당이 이렇게 서로 한 지붕 세 가족 간에 정말 화합할 수 없는 극단적인 어떤 다름을 보이고 이렇게 충돌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런 정당은 저는 이제 해소가 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이제 잘 되지 알겠습니다. 않은 경우에 뭐 일단 민주평화당의 입장에서는 개혁 경쟁과 호남 경쟁이라는 것이 대한민국에 필요하고 또 그 호남에 가장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는 뭐 꿋꿋이 이제 깃발을 들고 이렇게 앞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제 이른바 제3지대론이 많이 나왔었는데 당장 현실화하기는 어렵고 총선에 임박해 봐야 알 수 있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걸로 알아들으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다들 그런 정계 개편과 가서는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한 말씀만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민주평화당도 뭐 그 불확실하기는 마찬가지죠. 예. 근데 무엇보다 이제 정당 득표율이 그 지금 지지율 조사에서는 잘 나오질 않기 때문에 아까 제가 언급한 그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3.0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걸로 계산해서 보면 이제 10석 정도 예상되는 건데 현재 이 박 의원님까지 합하면 17석 아닙니까? 7 많이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을 이제 민평당 그 의원님들 뭐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이게 한 번에 좀 말씀하셨듯이 어차피 앞이 안 보이는 건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이제 촉각을 곤두세우고 가령 이제 이런 그 굉장히 중요한 쟁점에서 민평당이 어떤 입장을 취하고 그 입장이 결과적으로 좋은 결과를 내는데 기여를 하게 된다면 이제 당의 지지율이 올라갈 수도 있고 이런 계산들을 하고 있겠죠. 지금 현재 지지율이라는 것이 이번 이제 전주 시의원 선거에서도 보다시피 이제 선거 결과 여론조사는 그냥 여론조사는 참고사항이에요.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두 분께 말씀드리기를 짤막하게 좀 드리는 게 공평할 것 같아서 김현동 위원장님, 강상구 의원님께 좀 30초씩 기회 드리겠습니다. 정계 개편 문제에 관해서는 저는 그 우리나라 정당이 지금 총선 끝난 이후에 3년 동안 굉장히 또 복잡해지지 않습니까? 그런 걸 예측해 볼 때 상당히 이렇게 예측 불가능한 형태에 놓여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오히려 제가 생각할 때는 그 현재 어떤 여론조사 결과 이런 것에 기대지 말고 어떤 그 각 당이 가지고 있는 본래의 색깔 또 창당 정신에 기초해서 좀 소신껏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강상구 의원님께도 정계 개편 정확히 말하면 호남발 정계 개편 이렇게 좀 얘기 많이 되는데 저는 그 호남만 정계 개편 이렇게 안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사실 호남발 정계 개편이란 말은 과거에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보면은 이제 그 전에 국민의당 계셨던 분들 지금 다 따로따로 계시지만 이분들이 다 모이는 방식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바미당에서 일부가 자유한국당하고 통합하는 방식이 있을 텐데 둘 다 그 파괴력이 일단 보수 통합은 뭐 제가 별로 뭐 신경 안 쓰고요. 그 과거에 국민의당 분들 모이시는 거는 이게 안철수 없는 국민의당 과거하고 좀 양상이 다를 건데 말씀하셨던 대로 개혁 정당을 명확히 표방하시고 움직이시는 게 호남만 정계 개편 이렇게 안 되는 방법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정의당은 호남발 정치 혁신을 위해서 잘 준비하겠습니다. 정의당은 그렇게 항상 가고 있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자, 시간이 다 됐는데요. 자, 선거제도 개편
촉각을 곤두세우게 하는 이슈입니다. 어떻게 될지 아직은 좀 불투명한데요. 좀 더 지켜보기로 하고 혹시 이 문제로 다음에 또 얘기를 나누기가 기회가 아마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